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은행에서 따박따박 이자를 챙기는 뭉칫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잔액 10억 원이 넘는 고액 예금은 약 80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560조 원 이상이 정기예금에 몰렸습니다. 비록 자유예금처럼 이출금이 자유롭진 않지만 예치기간 동안 고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에 돈이 몰린 겁니다. 반면 증권사의 휴면 계좌는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안전 성향의 자금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 자금을 활용할 계획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 투자용 국채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리고 새로운 국채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춤하는 주식과 부동산 외에 장기 투자처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국채 시장은 매매 단위가 고액이라 소액 개인 투자자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 점을 주목했고 그래서 발행한 게 소액 개인 투자용 국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 등 여타 주변국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의 안정적인 국채시장을 적극 활용해왔던 건데요. 개인에게도 이번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이 좋은 투자 대안이 되길 바라봅니다. 5월 16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오늘 주제는 제가 부탁드렸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룡인데요. 공룡이요. 근데 공룡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고민 많이 하셨다고요? 네, 아니,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공룡은 정말 매니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보통 한 7세 미만의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는데 제 지적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익숙한 분들한테는 사실 너무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사실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공룡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건 되게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룡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이런 거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맥을 좀 잡는 쪽으로 우리가 품격 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의 나열보다는 맥을 잡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공룡을 시각적으로 마주치는 게 영화인데 네. 영화에서는 실제 공룡과 좀 다르게 이미지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맥을 좀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공룡이 어떠하다라고 배웠던 것과 나중에 밝혀져서 바뀐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죠. 많이 있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도 연구되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많은 분들이 이것도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 공룡은 파충류에 가까운가 아니면 뭐 양서류에 가까운가 네. 아니면 뭐 조류에 가까운가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분류를 할 때 예.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분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분류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파충류나 조류란 말을 안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이제 계통을 잘 살펴보다 보니 특히 이제 유전적으로 우리가 근연관계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파충류는 너무 크고요. 예. 조류는 이렇게 따로 분류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공룡은 옛날에 살았던 거대한 파충류들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죠. 멸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멸종한 틈을 타서 포유류가 포유류. 쥐 같은 포유류가 이제 지구의 주인이 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유전적 유사성을 보면요. 일단 악어를 생각해 볼 거예요. 악어는 파충류죠. 예. 그런데 악어랑 뱀보다 악어랑 조류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요? 악어는 날개 없는 새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와 네. 유전적인 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통 조상으로부터 언제부터 갈라져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악어는 굉장히 고등한 파충류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조류가 따로 하나를 뗄 것이 아니고요. 그냥 파충류와 조류는요 한 가족입니다. 아, 그래요? 잃어버린 자식입니다.
야, 이것도 충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충류와 조류를 통합해서 석형류로 보는 것이 맞는데 예. 저는 오늘 사실 맥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단어가 중요하지만 파충조류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파충조류. 네, 그러면 딱 듣자마자 파충류와 조류를 합친 거구나라고 느낌이 오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석형류가 정확한 거다라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예. 오늘의 이해를 위해서는 파충조류를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면 당연히 공룡은 파충류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또 조류이기도 하면 조류가 파충류 안에 속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파충조류, 석형류. 그렇기 때문에 새는 조류는 다 공룡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공룡이 변해서 새가 된 것이 조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공룡입니다. 아, 공룡이군요. 살아남은 공룡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새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예쁘고 새가 지저귀인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엉이라든가 수리부엉이라든가 이런 좀 새들을 보면 발톱도 되게 무섭고 이거 싸우면 내가 지겠는데 하는 새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공룡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양서류가 어류가 양서류로 바뀌고 네. 또 뭐 파충류, 그다음에 조류, 포유류. 그래서 가장 진화의 결정체는 포유류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순서대로 갔다라기보다는 이제 공통조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예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공통조상이 있었고 갈라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류가 물속에 살았습니다. 왜 초반에는 물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외선이 워낙 세고 오존층이 없는 그런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물속에서 안전했을 테니까요. 아. 그러다가 이제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속과 물밖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양서류입니다. 예.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양서류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양서류 중에서 또 일부가 파충조류와 포유류로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지금의 양서류가 파충조류가 된 건 아니고 예. 양서류의 공통조상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게 파충조류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파충류와 조류를 구분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포유류도 동시에 분리되어 나옵니다. 네. 우리가 뭐 파충조류 혹은 뭐 조류의 후예다 이건 아니고 포유류가 분리되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파충조류는 굉장히 큰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파충류 전체와 조류가 들어가는데 거북이, 뱀, 악어, 조류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모든 친구들이 가족이라고요? 네, 가족으로 큰 가족으로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어가 거북이보다 조류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두면 우리가 앞으로는 악어를 볼 때 조금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악어 재발견, 악어 재평가, 악어 머리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이제 파충조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알아가면 좋겠다 싶은 네. 포인트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룡이 조류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파충류보다 조류에 더 가까워. 근데 이 모든 말이 다 틀린 것이 파충류와 조류는 이제 하나기 때문인 거고요. 네. 이제 공룡은 그렇다면 단적으로 뭐냐? 과거에 중생대를 지배했었던 동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질 시대는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가 있고 그다음 흔히 알고 있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세 개로 분리하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고생대 이전이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가 되는 거고요. 중생대가 바로 파충류가 지배종이었었던 그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 대멸종이 있고 난 다음에 신생대에 오게 되면 포유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조류 있지 않습니까? 예. 공룡은 싹 다 멸종한 것이 아니고 공룡 조류도. 중에 조류만 살아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고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변온동물이냐 정온동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조류라고 하면 또 정온동물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이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공룡이 굉장히 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악어와 뭐 뱀과 거북이가 다 이제 덩치가 큰 파충조류인 것처럼 그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아마 공룡들이 있었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로 묶기에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우리가 칼로리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사실 체온 유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누이트족들 그분들이 좀 키도 좀 작고 이렇게 땅땅하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기초 대사량이 하루에 네. 5,000kcal 정도가 돼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네. 근데 아마 교수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소비하는 양이 한 2,000kcal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말은 그분들은 2.5배를 드셔야 유지가 된다 할 정도로 추울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칼로리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공룡이 만약에 전부 다 정온동물이었다라고 한다면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야 될 거예요. 예. 그 에너지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다음 아마 변온동물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17세기
벌써 17세기면 굉장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놀랍게도 거인의 뼈를 발견합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거인인가? 그런데 보니까 거인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럼 이게 용의 뼈구나 라는 걸 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공룡 화석인데 공룡 화석은 이미 이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용의 뼈네? 이걸 갈아서 약재로 쓰면 용의 힘이 나에게 들어오겠구나. 이러면서 공룡의 발굴이 좀 시작되기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이라는 어떤 뭐 신성시 여기는 동물도 공룡뼈에서 일어난 착각이군요. 혹은 용이라는 건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떤 커다란 뼈가 발견이 되니까 이게 바로 그거구나. 가가 그럴 수도 이렇게 있겠네요.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공룡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도 궁금해요. 네. 지금의 지구 환경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당히 좀 달랐는데 이것도 이제 단순 숫자에 나열이 되면 저는 흥미롭습니다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대 말 네. 그러니까 이제 중생대가 공룡이 살던 시대인데 그 이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석탄기, 폐름기 이때가 이제 고생대 말이 되는데요. 이때는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30에서 35% 정도가 됐고 이때 산소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어마어마한 양의 그 녹색 식물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 산소 농도가 높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곤충들이 흔히 말하는 절지동물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피부로부터 산소가 흡수가 되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이때 간다고 하면 그 곤충이나 절지동물 싫어하는 분들은 기겁을 하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고생된 말에 정말 커다란 페른기 대멸종이 있게 됩니다. 이때 산소 농도가 15%까지 떨어져요. 예. 완전 그냥 지구 전체가 불덩어리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3%에서 10% 정도 되고 평균 기온이요. 지금보다 아마 6도 정도가 높았을 걸로 봅니다. 요즘보다도요? 네. 6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탄소 제로 탄소를 그러니까 탄소 제로를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2.5도, 2도 정도 제한하려고 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2도만 높아져도 인류가 자칫하면 큰일 난다 하고 우리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 6도가 높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군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빈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생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쥐라기, 예. 쥐라기 그리고 백악기까지 이 중생대의 공룡들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식물은 어떤 것이 있었냐? 뭐 이끼, 양치식물, 침엽수, 은행나무 이렇게 아직 송치식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었고 암모나이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곤충류들도 나오게 되고요. 어류,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라고 하는 석형류 그리고 이때 이미 포유류도 있긴 합니다. 포유류의 약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당국류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멸종이 있게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멸종이 되게 잦잖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트라이아스기도 5천만 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대멸종이 있는데 참 이게 속상합니다.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예. 어떤 지각이 불안정한 것도 있는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고 해수의 용존산소가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존산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물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쥐라기. 사실 쥐라기 공원 영화 보셨죠? 예. 거기 나오는 공룡들의 대부분은 백악기 공룡이긴 하지만 예. 쥐라기도 좀 있긴 합니다. 이제 쥐라기는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였다고 봐요. 그래서 침엽수, 고사리, 거시식물들이 번성하고 아직은 이제 속시식물이 출현하기 전입니다. 이때 거대한 공룡들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크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이때 이제 태반류, 조류도 출현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또 기후 변화. 항상 왜 쥐라기와 백악기 왜 구분하죠? 한 번씩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종의 작은 멸종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에 추워지기 시작하고 속시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속시식물이 출현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거시식물이 속시식물로 바뀔 때. 뭐 곤충들이 필요한 건가요? 곤충 맞습니다. 네. 곤충들이 이제 수분을 돕는 곤충들도 동시다발적 같이 나가게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먹거리가 바뀌는 겁니다. 아. 그 전에 거시식물을 먹던 수많은 초식 공룡들이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 꼽아봐라고 하면 대부분 필경 뭐 티라노사우루스죠.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백악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속시식물도 출현하고 꿀벌, 나비, 개미 이런 많은 곤충들도 출현하게 되고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트리케라톱스 이런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공룡들이 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백악기가 꽤 오랫동안 가요. 그러다가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멸종이 있게 됩니다. KT 멸종. 예전에는 KT 멸종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KPG 멸종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공룡이 다 어디 갔느냐? 대부분 멸종을 하고 조류만 조류만. 살아남았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공룡 멸종 원인이 뭐예요? 이게 사실 최근까지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예. 왜 논쟁거리가 있느냐? 뭔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운석 때문이냐? 예. 아니면 화산 때문이냐? 거대한 화산도 하나의 폭발이 아니고 막 동시다발적인 커다란 트랩 때문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어느 날 지금은 이렇게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남동부 유카탄 반도에 운석 하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크레이터는 칙술루브 크레이터고 지름이 180km 엄청 커다란 크레이터예요. 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운석이 얼마나 큰 거냐면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10km 작아 보이잖아요. 예. 10km짜리 운석인데요. 예. 지름이 반지름이. 지름이 10km 지름이요? 정도인 걸로 아. 이제 추정을 해요. 예. 10km면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잖아요. 예. 그러면 해수면에서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더 커다란 그 돌덩어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좀 소름 끼칩니다. 예. 그게 지구에 직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니 금방 이해가 되네요. 그쵸. 저도 이게 수치로만 들으면 6,400km에 10km 정도 뭐 사과 껍질 정도 수준이잖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 산으로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 운석이 충돌하면서 충돌 직후에 핵폭탄 수억 개 이상이 동시에 터지는 에너지가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엄청난 열기로 지각이 녹으면서 사방으로 튀게 되겠죠. 불꽃놀이처럼. 예. 우주 공간으로도 튀어나가고 전부 다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솟았다가 다시 또 땅으로 떨어져요?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거의 불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진동은 지구를 휩쓸고 화산들이 사실 마그마 챔버가 있고 어느 정도 마그마가 차 있었지만 그 안에서 압력이 있지만 못 나가고 있었던 화산들이 확 건드려 준 거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산들의 분출이 몇만 년 동안 계속된 걸로 봅니다. 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화산이랑 다른 거죠.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니까요. 예. 쓰나미는 수백 미터 크기로 전 세계를 덮치게 되고요. 지각 덩어리들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대기 전체가 수백 도에서 수천 도까지 이렇게 가열이 몇 분 정도는 됐을 거로 봅니다. 불이 나게 되고요. 먼지가 태양빛을 가리죠. 처음에는 뜨겁다가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태양빛을 가리니까요. 광합성이 중단되죠. 식물들이 죽습니다. 그 사실 가뭄이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예. 2년, 3년, 4년 정도 되면 부잣집도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가게 되면 식물들 죽고요. 플랑크톤 죽으니까 해양동물들 죽고요. 초식동물 죽고요. 육식동물까지 대부분의 공룡이 전부 다 멸종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 수년에서 수십 년 정도 이렇게 사실상 거의 식물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 수십 년 정도 유지됐다라고 보면 왜 다 멸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조류 형태에 가까운 공룡들만 살아남은 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야.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이런 얘기 듣고 났더니 우리가 모르는 공룡들의 특징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네. 변온동물, 항온동물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큰 것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크냐? 산소 농도로 몸집이 커졌던 게 아닐까? 그건 이제 절지동물의 경우고요. 산소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식물이 광합성 그 당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좀 영양가가 없었어요. 질소 고정을 못했습니다. 질소 고정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햇빛은 쨍쨍한데 물은 많은데 비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몸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영양가 없는 음식 많이 먹으면요 몸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식생이랑 좀 달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 공룡이나 이런 과거의 진화의 흔적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 이유가 요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기업들의 생로병사를 설명하는데 의외로 공룡이나 과거의 흔적들을 통해서 많은 성찰과 힌트를 얻기 때문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읽었었던 논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중생대는 아니고 고생대 생물인데 삼엽충이요. 삼엽충. 삼엽충도 생각보다 길게 생존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삼엽충이라고 부르지만 그 삼엽충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건 더듬이 같은 게 있고 어떤 건 가재처럼 집게 같은 게 있고 막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변화 속에서 계속 그 종을 유지했던 삼엽충의 형태는 가장 심플한 형태의 구조를 가진 것들만 그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IQ 높은 삼엽충 말고요. 예, 오히려 단순해야 되는 거죠.
거죠. 단순하고 유연하고. 유연하죠. 단순한 게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었던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요즘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복잡다기하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해서 적응하는 것이 훨씬 기업 현장에서 살아남기가 쉽다, 이런 논문들을 써주신 분도 계신데, 그걸 보고 참 사람이나 또는 기업이나 또는 동물들이 변화에 또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멍 때리면서 생각 많이 안 하고 단순하게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거죠. 아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급 지식을 그냥 알려주시면서. 단순한 데서 나오는 그런 성찰,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도 귀한 지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요즘 제일 바쁘시죠? 아니, 왜 빅테크 기업들은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낼까요? 아이,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인공지능 연구하는 건데 뭐 요즘 뭐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예. 원래 이게 이제 새로운 골드러시가 되면 예. 이제 실제 금광을 캐시는 분들보다 청바지 파시는 분이 더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제가 좀 청바지 파는 것 같아가지고 금광을 캐야 되는데 좀 마음이 네. 좀 그렇긴 합니다. 저희는 뭐 그래도 덕분에 많은 걸 네.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요즘 또 생성형 인공지능 2라운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구글이죠. 바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내용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2월에 처음에 테스트 버전을 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류를 뱉어냈죠. 그러는 바람에 막 주가 떨어지고 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개선된 네. 신무기가 된 챗봇 바드가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10일 날 나왔었고요. 구글 I/O라고 하는 연내 개발자 행사에서 이제 신무기로 나온 것이고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뭐 나오고 있는 평가들은 뭐 역시 구글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좀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검색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이야.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뭐 호의적인 평가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미국의 또 IT 매체인 GDNet에서는 구글의 일부 직원들이 바드의 발표에 대해서 성급하고 애초롭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제 뭐 내부에 있는 내용도 했고요. 또 뭐 기자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봤더니 코드 생성에서는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한국 사용자들한테는 오히려 뭐 챗 GPT보다 낫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발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는 올랐으니까 확실히 생각을 걱정을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생각 외에 좀 괜찮은 모델이 나왔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항상 하는 프로젝트들은 그 이름을 보면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바드는 뜻이 뭐예요? 시인이란 뜻이에요, 시인. 시인.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창의적이거나 관련 내용들을 잘 써준다는 건데요. 아. 실제로 제가 이제 써보면은 얘가 확실히 그 조금 더 그 챗GPT보다 표현의 방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얘가 하면서 의인화하시네. 그 이따가도 설명드릴 건데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언어 모델들이 거의 약간 의인화를 시키는 게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제 결론적인 얘기지만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냐면은 인공지능 모델한테 우리가 뭔가 질문을 넣었을 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대답을 하는지라는 게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어떤 학습 방식 때문에 대답을 뱉어내는데 네. 어떨 땐 그게 좀 인종차별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이제 남성향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이것들을 지금까지의 그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다 이거를 좀 고치자. 그래서 기계적인 중립을 만들자. 이런 식의 논의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과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중립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다 똑같으면 재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역으로 저는 각자의 캐릭터들을 살리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향후의 경쟁에서의 많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기존의 챗 GPT라는 네. 친구와 네, 그렇죠. 이 바드라는 친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제가 이거를 챗 GPT랑 예. 빙챗하고 바드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직접 본인들에게요. 네, 그래서 바드한테 기존 챗GPT랑 바드는 어떻게 다르니?라고 예. 물어봤더니 바드가 얘기하는 게 구글 바드랑 챗GPT 모두 다 방대한 양의 텍스트와 코드 데이터로 세트로 학습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생성, 언어 번역,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 정보 제공 방식, 질문으로 다 대답할 수 있는데 두 모델 사이에는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다고 바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바드는 챗GPT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로 학습됐다. 이렇게 바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드는 1560억 개의 데이터 세트를 썼다. 이제 챗GPT는 60억 단어의 세트로 썼다. 그렇기 때문에 바드가 챗GPT보다 정확하다라고 이제 바드가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드가 또 그다음에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성됐다. 그다음에 뭐 사용자 친화적으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바드를 모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챗GPT가 아시겠지만 GPT-4에 있는 데이터가 2021년까지밖에 없다 예, 그렇죠. 보니까 얘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똑같이 챗GPT와 바드의 차이가 뭐니라고 물어봤거든요. 대답을 뭘 하냐면 챗GPT하고 구글 번역기를 이제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확실히 여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의 실시간성이 차이 난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드는 지금 물어보면 최근에 구글 데이터까지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형식적인 차이 하나만 설명드리면 대답의 길이가 GPT-4가 훨씬 더 대답을 길게 씁니다. 이제 그 바드 같은 경우는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쓰긴 하는데 좀 내용의 길이 자체는 짧아요. 예. 이건 이제 UI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인데 아마도 이제 그 바드 자체는 검색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검색과 생성이 합쳐지는 U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단 이제 차이는 챗GPT는 답변을 하나만 주는데 네. 구글 바드는 3개를 줘요. 그래서 3개 중에 자기가 골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둘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틀린 얘기를 잘해요. 구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검색에서에 갖고 오니까 안 틀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비유드리거든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방식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엄청 한 다음에 예. 교수님께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한 페이지를 채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걸 쓰니까 예. 당연히 틀릴 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럼 바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잠깐 시험을 보다가 오픈북을 교수님께서 5분 인터넷 찬스를 준 거예요. 그 5분 인터넷 찬스를 주면 인터넷을 보고 예. 다시 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검색처럼 그대로 가져오면 안 틀리지만 얘는 내용을 보고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바드든 챗GPT든 틀릴 수 있다. 이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구글 바드가 이번에 1차 출시 언어로 네. 영어 말고 한국어랑 일본어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번에 이 구글 CEO인 순다 피차이가 네.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까지 직접 언급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한 두세 가지의 이제 정식적 오피셜 발언을 한 거는 이제 본인들한테도 큰 도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 모델 외에 일본어나 한국어는 또 다른 학습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도 이거를 잘 매끄럽게 만드는 게 아주 큰 챌린지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몇 가지의 이유들을 들었는데 그중에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특징.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얼리 어댑터들이 많고 이제 변형시키기 좋고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본인이 99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일화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예. 본인이 1999년에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네. 근데 택시를 탔는데 네. 택시에 스마트폰이 3대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한 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택시 기사분들께서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해서 딱 핸드폰이 3대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이곳은 역시 우리의 테스트 필드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최고의 시장이구나 이렇게 느끼셨는지 그래서 한국은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지역이고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선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국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답에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좀 뒤쪽의 내용을 좀 살펴보거나 이제 진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거대 AI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 시장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앞서 있는 국가예요. 예. 전 세계적으로 거대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뭐 한국, 미국,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뭐 영국 정도? 영국은 그렇게 크다고 하죠.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4대로 뽑으면 보통 한국, 미국,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5개까지면 영국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른 나라 뭐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이런 언어 모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있고 또 국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다른 나라와 다르게 그 국가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지배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언어 모델에서 국내를 좀 더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관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것도 이제 그 구글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번역기 앱인 딥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어를 본다고 하면 우리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들의 관점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 컨텐츠를 영어로 또 내보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K 컨텐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실제 진짜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그 외에 뭐 몇 개의 국가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한국어가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국어를 좀 더 매끄럽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게 당장의 비즈니스에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내를 좀 처음으로 잡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드가 발빠르게 또 움직이니까 챗 GPT 쪽에서도 큰 무기 하나 공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던 챗 GPT 플러그인이 실제로 유료 사용자들한테 이제 오픈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바드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이제 챗 GPT 해지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20니까 한 26,000원 돈이잖아요. 예.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드도 빨리 쓰니까 해지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확실히 오픈 AI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오픈을 해서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예. 이 챗GPT 플러그인 70여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지금 몇몇 이제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아직 제 계정은 반영이 안 됐는데 예. 제 주변 사람들은 반영이 됐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나 선물 주고 싶어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뭐 기프트 뭐 선물 주는 앱들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그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70여 개 중에 이제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 받고 있는 거고 저도 좀 관심 있는 게 제피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서비스가 자동화 툴이에요. 그러니까는 코딩 없이도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한 것처럼 하는 거라서 뭐 예.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메일에 이런 것들이 왔는데 그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뭐 자동으로 소셜 미디어에 올려줘라 예. 이런 식의 어떤 룰을 주면 그 룰대로 얘가 움직여주는 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챗GPT 안에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챗GPT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명령을 내면 야 이거 제피어 실행시켜서 그 안에서 뭐뭐뭐 해줘라고 하면 코딩 없이도 마치 프로그래밍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음식점 주문하거나 뭐 여행 예약하거나 이런 건 좀 미국 중심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국내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국내 앱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미 국내 몇몇 기업들이 이 오픈 AI 플러그인을 등록을 이제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딱 앱스토어 초창기 같은 느낌이 이제 예. 바로 이제 발현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은 둘 다 써보셨으니 네. 우리에게 제일 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가 좀 바드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갖고 있다가 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괜찮네라고 느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보는 게 자기 이름부터 먼저 검색해 보거든요. 네. 뭐 김덕진에 대해서 알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구글 데이터 검색 결과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빙 챗 같은 경우 이제 뭐 우리가 챗 GPT는 이제 외부 데이터를 뭐 플러그인이나 외부 요소를 쓰지 않으면 잘 검색 안 되는 건 아니까 예.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빙챗하고 그 다음에 이 바드를 비교해 봤을 때 빙챗은 아무래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닷컴 검색 결과다 보니까 예. 국내 사용자들이 생각처럼 지금까지 많이 안 썼잖아요. 예. 그래서 좀 검색 결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구글은 최근에 사용자들이 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물어보면 정답을 꽤 잘 줘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잘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써줘 이랬는데 갑자기 좀 너무 생뚱맞은 막 지리학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지리학과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라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저와 동명이인이신 지구환경과학부 김덕진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뒤에다가 붙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확실히 어느 정도의 그 좀 검색 결과의 정확도는 있지만 그 안에서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바드라고 하는 제가 이제 친구라고 하는 이유가 바드라고 하는 친구는 좀 생각이 명확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예를 들면 챗GPT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 이 의견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관점이나 내용에서 물어보면 얘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너 틀렸어 이거 바꿔줘라고 하면 얘는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라는 관점인데 구글 바드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확실히 이 언어 모델의 어떤 특징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요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김덕진 소장님이 바드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런지 바드 발표한 날 주식이 올랐어요. 네. 일단은 제가 바드가 더 좋다라고는 아니에요. 바드의 네. 특징이고 예. 긴 글을 쓸 때는 저는 챗GPT가 좋은 것 같고 그렇군요. 뭔가 정보를 키치하게 빨리빨리 볼 때는 확실히 이제 구글 바드가 낫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드가 이날 그 바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인지 또 다른 것도 발표했잖아요. 네,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이 발표됐는데 재밌는 거는 더버지라고 하는 그 미국 매체가 구글의 긴 발표를 1분 요약을 하겠다 그래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예. 1분 요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순다 피차이 CEO가 딱 나오더니 예. AI 그냥 AI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갑자기 또 어쩌고 AI 어쩌고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발표가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는 거고 마지막에 순다 피차이 CEO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1분짜리 영상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구글이 지금까지 연구실 속에만 있었던 각종 AI 기술을 비즈니스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Gmail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하는 지도 서비스든 뭐 아니면 생성형 어떤 문서 서비스 이런 데다 다 넣고 있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연구 조직으로 이제 구글이 남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글이 지금까지 논문 개수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이쪽에서.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연구 조직으로 남지 않게 비즈니스 하겠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구글이 최근에 이제 AI 관련 연구 내용을 더 이상 논문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면에서도 확실히 이제 비즈니스에 더 진심으로 AI 쪽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AI 관련한 논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표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 성격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발전도 되고 또 검증도 할 텐데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요즘에 챗GPT도 GPT-4 되면서 기술 거의 공개 안 한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지만 한 줄기 희망으로 남아 있는 게 지금 페이스북 메타의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이고요. 예. 그걸 기반으로 실제 스탠포드가 알파카라고 하는 모델도 만드는 오픈 소스에서 또 다른 대안들도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거 들고 오실지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악뮤의 다이노소입니다. 오늘 저 끝곡 맞춰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세 분이 맞추셨더라고요. 김태건님, 그 다음에 민경선님, 그 다음에 3044님 이 세 분에게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끝곡 맞추기 많이 호응 부탁드립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